언제쯤 그 구체적인 윤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네, 말씀 어제 주십시오. 저녁에 한 7, 8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다 원외입니다. 그분들께서는 이번 개혁이 자기들 뭐 최소화해서 그냥 슬쩍 넘어간다면은 연판장을 받겠다. 자꾸 뭐 미봉책으로 가면은 예. 우리 원외위원장들 이제 연판장이라도 받겠다.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 복권해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받들어 김태우를 공천해 준 것은 김기현 대표와 여당 지도부입니다. 원내대표가 전체적인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당대표님 중심으로 당직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도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장님, 네.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배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 물러났고, 뭐 잠시 뒤 4시부터 의원총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 문제, 선거 패배 책임에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4시부터 원내 의원총회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좀 그냥 편안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아침에 이제 여러 의원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그랬거든요. 저는 뭐 원외니까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수도권에 저희가 의원 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원외위원장들까지 전부 다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자. 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목소리가 전달된다. 이런 그 말씀까지 의미 있는 하셨어요. 지적이네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의원님들만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어쨌든 이게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식의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래, 문제가 있으면 이걸 뭐 누가 물러가든가 사퇴하든가는 알겠는데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대안을 마련해 놓고 뭐를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후퇴를 하는데 대안 없는 후퇴, 뭐 무질서한 후퇴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뭐 또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일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오늘 논의가 될 텐데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이 지도부에 있다는 것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선거는 책임이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왜냐하면 선거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뭐 내부 조사를 했을 때 그 격차와 그다음에 선거 결과가 그것이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더 늘어났느냐. 제가 알기는 후자거든요. 네. 그것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선거 전략이라든가 선거에 임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양태들이 잘못됐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예. 잠시 뒤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리는데요. 김기현 대표라든가 최고위원들, 이른바 선출직 지도부 책임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최고위원이기도 하죠, 본인이. 네.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지도부 흔들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누구 덕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래 더 이상 이렇게 흔드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서 지금 이 당의 지도부인, 특히 선출직 지도부인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물러날 생각이 일단 없구나. 그다음에 용산의 뜻도 마찬가지구나. 그렇다면 결국에 당 내에서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바뀔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뭐 윤희숙 전 의원 공개적으로 김기현 대표 책임 문제를 거론하던데요. 어떨까요? 김기현 대표의 이선 후퇴를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것이 저는 뭐 김기현 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의견을 종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럼 대안을 만약에 대안이 없다. 네.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다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뭐 더 나은 대안이 있다라는 것들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러면 뭐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요. 이 시점에 비대위 체제는 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김기현 대표 본인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물러날 생각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이 김기현 대표는 일단 스테이 남고 그다음에 나머지 임명직 당직자들이 책임지는 걸로 하자라는 쪽으로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의총이 열렸을 때 의원들이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지 네. 그런 부분들도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조 부위원장님, 네. 민주당은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면서 네. 좀 윤석열 대통령 화살을 돌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김태우 후보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대표조차도 공천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그게 네.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언론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여러 차례 피력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용산에서 이른바 그 김태우 지금 후보를 사면을 하고 그래서 없던 자격까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대통령실의 뜻이구나 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결국 공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본인이 또 누굽니까? 이른바 그 안철수 후보도 잘라내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도 잘라내고 다 용산에서 이른바 정리해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당시에 그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던 당내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던 후보를 사실상 당 대표를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의 결정이 과연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한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용산 아니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본인이 한 의사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면 대통령께서 뭔가 책임감을 갖고 저 같으면 당연히 이거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게 좀 답답합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왔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사실상 철회했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 반응은 교훈을 찾아 변화를 추진하자고 강조를 했는데 향후 어떤 인적 개편의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는 역시 대통령실보다는 선거는 당이 치렀기 때문에 네. 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한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김태우 그때 당시에 그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문제점들을 폭로를 해서 조국 민정수석실의 비리나 문제점들이 만천하에 공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이 그로 인해서 뭐 공직에서 물러나게 됐기 때문에 사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을 다시 공천을 주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 별개의 문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 어쩔 수 없이 공천이 들어갔다. 그럼 공천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사실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 이 격차를 줄였느냐 아니면 이 격차가 늘어났느냐를 따지고 본다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당에서 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네. 당이 대통령실보다 더 많은 반성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교훈을 찾아 변화를 추진하자라는 것은 나름대로 대통령실에서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인적 쇄신이 됐든 뭐가 됐든 변화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뭐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 예정자들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선거를 통한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단은 국민들의 선택이 이렇게 무섭구나. 네. 그거는 당연히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 선거 직후에 이제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요. 페북을 통해서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부족함이 뭐 당연히 이렇게 정권을 넘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김태우 후보 같은 터무니없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수도권에서는 박빙의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지금처럼 아나무인, 국민 유권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자신과 친한 사람 이렇게 마구 꽂아넣기 식으로 공천을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후임 당직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직자 부분에 있어서 친윤 영남권 중심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임명할 때 과연 그런 기조가 바뀔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 또 이제 수도권의 중요성은 뭐 누구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영남권 중지들이 뭐 좌불안석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영남권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이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조상호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의 선택이 매우 무섭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뼈저리 있게 느꼈고요. 아마 네. 그 총선을 앞두고 큰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대응을 제대로 잘해야죠. 잘 못하면은 더욱 더 큰 회초리의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그렇죠. 있을 테니까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각성하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이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남당으로 전락하면 망합니다. 네. 민주당이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남당으로 전락하면 망합니다. 사실 이게 영남당,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각자의 그 원래 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그 당의 그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어떤 지도부가 영남 일색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 지적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네. 이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선거나 이런 수도권의 분위기 이런 것을 아무래도 어색하시잖아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하는 선거 방식대로 수도권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뭐 인선이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수도권의 어떤 목소리, 민심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오던데요. 비명계에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또 보이기도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죠?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비명계에서 마치 이게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을 통해서 자기들을 솎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른바 국민의힘에서도 벌써 그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자기의 지역구인 안전한 영남을 버리고 지금 서울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른바 범친명으로 분류되는 홍익표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렵다. 우리로서는 엄청난 험지죠. 서초에 이번에 그 지역위원장으로 가서 거기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도 서대문 가 포기하고 이번에는 자기도 이른바 서울시장을 꿈꾸기 위해서는 좀 더 정진하고 원내에서 네. 한번 제대로 준비해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 정신이야말로 정말 이 중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자기희생과 도전 정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른바 좋은 지역구에서 당의 배려로 공천을 받아서 인지도를 쌓고 정치력을 발휘해왔다면 그 정치력과 인지도를 이제야말로 당과 그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되돌려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헌신을 좀 기대합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 승리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상승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대표의 그 재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위원장님, 이른바 비명 친명 간의 당내 갈등 이게 수면 아래로 잦아들까요? 아니 당장에 잦아들겠죠. 네. 하지만 그게 무슨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된 게 아니고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재판을 계속 받으셔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3번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과연 당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이고요. 아마 그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뭐 혐의가 폭로되거나 문제점이 되게 되면 그때마다 전국이 출렁출렁하고 민주당도 상당히 위기 상황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고요. 네. 아마 민주당도 지금부터 이제 재판 계속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넘어야 될 산, 건너야 될 강이 매우 많을 겁니다. 네. 그럴 때마다 당내에서는 친명과 비명 간에 계속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당대표가 물러나고 당대표가 자연인으로서 그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당은 당대로 움직여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조 부위원장님, 예. 이재명 대표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할 네.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네. 과연 첫 일성이 뭐가 될 것이냐 이 관심사입니다. 통합이냐 징계냐 이른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닥이 잡혔을까요? 대략적으로 지금 그 이른바 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닥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른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뭐 색출을 벌인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색출을 벌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네. 무기명 투표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당의 기강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해이해진 것처럼 보이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발언, 네. 개별적인 발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한 비판이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예를 들면 지도부 흔들기라든가 이거 공개적으로 분당을 얘기한다든가 탈당을 얘기한다든가 그 홍익표 원내대표도 기강 문제를 맞습니다. 얘기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 방치하는 건 안 된다. 네. 최소한 경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언동으로 당의 중심을 흔든다면 그때는 그에 필요한 합당한 징계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제가 볼 때 내세우는 첫 일성은 이미 페북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처럼 반성과 통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뭐 여든 야든 공천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천을 앞두고 과연 어떤 식의 또 파열음이 났고 또 매끄럽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민주당은 어떻게 점치고 계세요? 뭐 파열음이 나겠죠 당장.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당장이야 통합을 얘기하고 뭐 화해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이 뭐 그 단식을 하실 때 명단도 뭐 챙겨가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고 또 가장 가까우신 분들 있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이 뭐 우리가 외상값을 이제 받아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박찬대 그 최고인가요? 뭐 그분도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상 그게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그 강경 지지층 중에서 저런 사람들을 그대로 같이 간다는 게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느냐라는 식의 어떤 목소리가 막 분출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거기에 힘입어서 결국 그런 분들을 공천에서 다 배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배제된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닐 것이고 그런 분들은 또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근데 민주당은 또 공천하면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잖아요. 이미 룰이 확정돼 있어서 그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또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시스템은 있잖아요. 계속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그 대의원들에 대해서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이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 홍준표 시장과 연일 설전이던데요. 안철수 의원과 갈등을 보면은 이른바 자빠졌죠. 이 진실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이게 안철수 의원이 그 유세 도중에 네. 그 지나가신 분이 좀 그 안철수 의원 또는 김태우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분이셨나 보죠. 그래서 이른바 지땡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지땡하고 자빠졌죠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그런 표현 자체를 이렇게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썩 적절한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이렇게 이른바 그 말을 받아서 비하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 계속 이제 상대당 후보였던 진기현 후보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우다가 갑자기 그 말을 툭 던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진기현 후보를 향한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쓰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던 분이고 상당한 위치에 계신 분이 너무 그런 막말을 쉽게 뭐 농담이라도 그렇게 받아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비판했다고 또 발끈하시면서 그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제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는지 지금 이렇게 선거에 대피하고 국민들이 매서운 회초리를 휘두르는 입장에서 그걸 맞는 분이 오히려 역성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지 그건 참 의문입니다. 김중혁 위원장님,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요청하는 지금 서명 운동에 돌입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죠. 네, 와각상쟁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달팽이 뿌리 위에서 싸운다. 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당 전체가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모두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당대표가 물러나가야 되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분 전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안철수 후보도 뭐 그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서서 뭐 서로 자빠지고 있네 뭐하네 이러면서 서로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게 이게 합당한 태도입니까? 네, 저희 당원들을 만나면 정말 짜증을 내세요. 네, 저 두 분 모두에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국민의힘이 이번에 국민들의 어떤 심판, 그런 회초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를 개혁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설전을 벌이다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농담 차원일 뿐 홍 대표와 싸울 생각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략상 홍준표 시장과 척을 지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 때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대구시장이라는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당내에서 사실은 어떠한 역할도 없으세요. 심지어 그 관례적으로 상임고문, 그러니까 과거 당대표를 지내신 분들은 상임고문이라는 역할을 부여했는데 그 상임고문직에서도 일단은 이제 사실상 해임된 형태라서 이런 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기도 예를 들면 당대표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고 이분도 지금 당 지도부에 의해서 사실은 상임고문직까지 내놓으시는 상태인데 둘이 이렇게 싸워서 실익이 있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좀 더 바꿔보자. 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라면 한 목소리를 내야지 우리끼리 뭐 하려고 굳이 힘 빼고 다투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정치구단을 자처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준석, 유승민 중도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던데요. 맞을까요? 저는 일단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전 원장님에 대해서 이제 구단이 아니고 한 7단쯤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2022년도에 8월 달에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안 만나면 내 정치 구단을 내놓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 구단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예측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아버님이 뭐 유승민 의원 전 의원님과 친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두 사람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서로가 서로를 인정 잘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당하기가 쉽지 않죠. 네. 분명히 한다 하더라도 서로 뽀개지게 마련이고 이준석 대표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은 딱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네. 이 두 분 정도만 약간 좀 존중을 해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막 공격을 하는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글쎄 함께 손잡고 가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 두 분은 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이신데 네. 글쎄 저 두 분이 어떻게 밖으로 나간다는 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예측이 틀리면 정치 5단으로 다시 또 내려가야 되나요? 깎으세요. 두 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눴습니다. 지금 인사 참사다 이런 입장인데 네. 한 장관 책임 물은 배경은 어떤 건가요? 아니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걸 새로 만드시면서 뭐 미국에 출장까지 다녀오시고 그래서 FBI에 뭐 배우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의혹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문에 휩싸이고 있어요. 지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거의 범죄 수준 아니냐. 예를 들면 그 회사 돈을 이용해서 사실상 자기 지분을 사는 이런 배임적 행위를 벌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을 우회하고 회피해서 주식 파킹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네. 신현식 장관 이미 장관이 됐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른바 붕짜자 붕짜로 대표되는 그 막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들에게 사실상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막말들을 막 쏟아내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결국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료를 수집해서 넘겼을 뿐이고 결정이나 판단은 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한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다 알아서 책임지고 잘하겠다라고 계속 강변해 오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처음에 만들고 운영해 올 때 그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네. 정작 책임이 돌아오니까 이거 대통령실이나 사실상 대통령에게 임명권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 정도라면 사실상 장관이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으로서는 내년 총선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소야대 구조를 바꾸지 못할 경우에 불어닥칠 위기감 다들 이제 느끼고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어떤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 당도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윤석열 지금까지 저희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됐다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책 포인트를 용산에서 좀 이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 민생이라는 것들은 정부 여당이 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힘이 있고 네. 야당에서는 사실 민생해도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돼서 이 야당에서 사실상 민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뭐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이 앞뒤가 좀 바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야, 여당이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정부 여당은 민생을 챙겨줘야지 왜 자꾸 이렇게 이념 문제나 이런 것들, 홍범도 장군 같은 거죠. 이런 걸 왜 얘기하는 거야? 이런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때 정책 포인트, 이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면 뭐 제대로 보좌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결국은 인적 쇄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포인트를 좀 옮기고 인적 쇄신을 해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책, 뭐 국감,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민생을 또 생각한다든가, 뭐 국가, 국민을 위한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정쟁으로 이렇게 지금 치우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여러 현장에서 예를 들면 뭐 국감이 파행이 됐다든가 뭐 여러 현장에서의 이제 파열음과 파행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아까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좀 여당답게, 야당이 조금 불평하고 투쟁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때를 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품넓게 안아서 좀 책임 있게 정치를 좀 끌어가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당이 뭐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비판 그 표차를 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당에서 그러면 위원회 진행을 파행시켰냐?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국민들께 나름대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 이거를 국민들께 더 열심히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파행해가지고 아예 그냥 떼쓰고 안 들어와 버리고 이런 그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참 이런 부분들 보면 난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여당이 좀 책임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야당도 그러면 거기에 좀 호응을 맞춰서 나름 이제 행정부의 잘못 지적할 것 지적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나름대로 좀 요구할 것들 자신 있게 요구하고, 앞으로라도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장관들까지 같이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김종희 위원장께서는 국정감사 한 주간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국정감사뿐만이 아니고요. 네. 청문회, 국정조사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제도들이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견제들을 하고 균형을 맞추고 그러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때가, 이제 레벨업 때가 될 때가 됐다.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보면은 국민들 보시면 말이죠. 그냥 그 나온 사람한테는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자기 질문 계속 해대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이 지금 조금 전에 물어봤던 거 똑같은 얘기 또 물어봐요. 이런 식의 리바이벌이 계속되고, 네. 보면서 정말 짜증나고, 그리고 무슨 고성 지르기 경연대회하든가, 여야 마찬가지죠. 이건 어느 누구도 하나도 더 낫다고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거의 한계에 도달한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조사를 이거야말로 여야가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생산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문 시간이라든가, 이거 의원들이 계속 물어봐야 돼? 아니면 대표 주자를 내보내서 물어봐야 돼? 아니면 외국에서 하듯이 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전문가들이 앞에 나와서, 예를 들면 국정조사 같은 거 할 때, 청문회 할 때 네. 그분들이 물어보게 하면서 가끔가다 들어가서 물어봐야 돼. 이 여러 가지 제도를 외국 사례도 살펴가면서 이제 더 이상 뭐 국회의원들이 얼굴 들이밀고 거기다가 소리치기 위한 그런 청문회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되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